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들의 상황과 특히 다른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분석해보는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도 역시 뉴스를 전해주시는 김소미 씨와 또 예리하게 이스라엘을 분석해주시는 브레드TV의 중동 전문 연구원이시죠. 조현영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추린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4월 25일 레바논 남부에서 발사된 로켓포 한 발이 이스라엘 북부 국경의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포탄은 국경 인근의 공터에 떨어져 피해는 없었고 이스라엘군은 즉각 로켓이 발사된 지점을 겨냥해 수십 발의 포탄을 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번 공격이 팔레스타인 정파의 소행이며 라마단 기간 성전산에서 벌어진 일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7일 이스라엘군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교회에 미사일을 발사해 시리아 군인 4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의 무기고가 타격됐다고 밝혔습니다. 4월 28일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의 가족이 잇따라 살해 위협을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이날 베네트 총리의 큰아들인 요니 앞으로 실탄과 살해 협박 편지가 든 소포가 배송됐습니다. 이틀 전에는 베네트 총리의 부인 길라트 베네트가 살해 위협 편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맞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아우슈비츠에서 산자들의 행진 행사가 열렸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 8명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인도 아래 25개국에서 모인 2,500명의 참가자들이 3.2km의 행진을 통해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특별히 이날 행진에는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 공식 대표단과 103명의 아랍 이스라엘 청년들도 참여해 많은 유대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4월 29일 이란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반대하는 쿠두스의 날 야외 행사를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재개했습니다. 쿠두스는 아랍어로 예루살렘을 뜻하며 이란의 이슬람 혁명을 성공시킨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지시로 매해 라마단 마지막 금요일을 쿠두스의 날로 지켜왔습니다. 이날 이란의 수도 테헤란 거리뿐만 아니라 이란의 여러 주요 도시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뉴욕, 런던 등지에서 수백만 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이스라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지난 한 주간에도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네요. 본격적인 이슈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자세하게 좀 분석해보는 첫 번째 이슈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관계 정상화를 위해 이라크의 중재 아래 5차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이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고위 대표들과 사우디 정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관계의 재확립을 위한 주요 과제들이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논의됐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나온 실질적인 성과는 사우디 제다에 기반을 둔 이슬람 협력기구 내에 이란 대표 사무소를 재개관하는 것이라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사우디는 또한 이란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연장선에서 선거로 당선된 예멘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우디가 현직 예멘 대통령을 퇴진 조치한 것은 이란 대리 세력인 후티 반군과의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행보라고 해석했습니다. 원래 그동안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서로 앙숙 관계이지 않았습니까? 특히 그 이슬람의 시아파 종주국 또 수니파 종주국, 이란은 시아파,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종주국으로서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그야말로 앙숙 관계였는데 이번에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가 갑자기 나온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런 뉴스가 있었던 겁니까? 예, 이번이 5차 회담이거든요. 와우, 그래서 벌써? 이제 2021년 4월부터 이제 지속돼 왔는데 그 비밀 회담 했는데 이거를 중재한 나라가 이제 이라크입니다. 근데 이라크는 이제 사우디와 이란을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재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2016년대 외교 관계를 단절을 했습니다. 당시 이슬람 수니파가 다수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소수 시아파 무슬림을 처형을 했습니다. 사우디 본국에서. 근데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이란에서 사우디 대사관을 공격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외교 관계가 단절이 됐는데 그게 2016년도 얘기였는데 그 이후로 이제 2021년 4월부터 다시 이제 물밑 협상이 이제 진행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는 아니지만 두 나라가 이렇게 가까워지려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날짜가 중요한데 2021년 4월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이제 사정 변경이 생겼냐 이제 이 얘기인데
그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입니다. 미국에. 예, 기존에는 미국 사우디 동맹 구도하고 이제 이란을 이렇게 견제하는 대립각이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구도가 깨졌지 않습니까? 사우디 동맹국인 이제 미국이 친이란 편을 드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이제 미국의 안보 정책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란과의 구원도 이제 하나씩 정리하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제기되는 게 현안 이슈가 이제 후티 반군 문제, 뭐 그런 의제들이 올라온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가 사우디 쪽에서는 안 나오고 이란 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지역 역학으로 보면은 이른바 이제 이란이 약간 승기를 잡은 거거든요. 왜냐면 양대 이제 주축 세력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우디는 좀 비밀리에 이제 하고 싶은 거고, 이란은 이제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란 노원 뉴스에서 최초 보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알자지라 방송에서 나왔는데, 알자지라 방송은 카타르가 대주주이고, 카타르는 이란하고 이제 연계 세력이죠. 동맹 세력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언론 보도만 봐도 이 구도를 이제 설명해주는 하나의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과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거기에 지금 곁들여서 나오는 게 예멘 대통령의 사태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예, 이제 표면적 퇴진 사유는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 이제 부정부패 사유가 있으니까 이제 퇴진해라 이런 거지만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이제 분석에 따르면 사우디가 이제 현직 예멘 대통령 퇴진 조치를 취한 것은 이란 대리 세력인 후티 반군과의 협상을 이제 재개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이 구도를 알아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사우디는 예멘 정부군을 지원해 왔고요. 그 다음에 이란은 후티 반군을 지원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멘이. 근데 각각 이제 대리 세력을 지원했는데, 이제 여기서 사우디가 이제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이제 직접 이제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한 수 적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관계 정상화의 하나의 단초, 그 셋업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사실은 미국하고 가까웠지 않습니까? 동맹 국가로서. 그럼 이제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 미국과의 관계, 또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런 것도 관계가 어떻게 다시 재설정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미 외신 보도에서 많이 나왔지만 이제 사우디하고 미국의 관계는 이미 외교 관계 깨졌다라고 파탄 정도고 거의 전화도 안 받는 수준이고.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막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 의절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외교적으로는. 그럼 이제 남은 게 이제 이스라엘과의 관계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관점에서 이걸 들여다보면은 사우디가 이란 관계 정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원 세력인 현 하이디 예멘 대통령을 축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특정 조건이 성숙되거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이스라엘을 또 팔아먹을 수가 있다라는 게 하나의 이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하고도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런 사정 변경은 없어요. 그냥 스테이터스코를 유지하고 있는데, 뭐 결정적으로 주고받을 일이 있다 뭐 하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강대국 그 국제정치 비극인데, 그 약소국이나 미들 사이즈 국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고깃 덩어리처럼 팔려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강대국 사이의 그 거래 협정에 따라서. 사우디하고 이란하고의 그 세력 균형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제 이용당할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이 스탠스를 잘 취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스탠스의 문제인지 이게 참 복잡한 사안인데, 뭐 과거 여러 국제정치학자들 논문들을 들여다보면은 그 전통적으로 이제 힘으로 이제 그걸 제압할 수밖에 없다. 그 유목민족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뭐 밸런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먹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힘으로 완전히 압도하지 않으면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우디로부터 이스라엘이 인정을 받으려면 네트냐후 총리처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란하고 그냥 불사항전 하겠다는 걸 보여줘야, 그럼 쟤랑 우린 딜할 수 있어, 이게 되는데, 지금같이 베네트 라피드 정권처럼 이렇게 그냥 흐물흐물하게 발란싱 외교, 그러니까 그게 현대 외교학에서는 그게 맞아요. 근데 중동 정세의 그 특유의 그 유목민족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분석입니다. 그나저나 그 아브라함 협정으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제 관계를 많이 정상화시키면서 비행기도 이제 사우디로 날아가고 교류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이 사우디가 또 이란하고의 교류를 이제 정상화하게 되면은 사우디의 이란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할 거고, 또 사우디 사람도 이란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막 정보가 혼합되면서 네 편 내 편이 없어지고
이 사우디가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사우디하고 이란이 그렇게 막 관계가 이렇게 급속도로 가까워진 건 아니고 이제 막 사무소 개설 정도 시작해서 외교관을 이제 외교를 공간을 이제 폐쇄했으니까 그 전 단계인 이제 사무소 개설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안보적으로 워낙 그 구원들이 많아요, 양국이. 그래서 그거 속도하고는 좀 약간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이스라엘의 국익을 좀 팔아넘길 수 있다. 요런 게 좀 우려되는 현상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또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가 최근 일어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긴장과 대립에 대해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로 논의했습니다. 총리는 통화상에서 우리가 질서를 유지시키지 않았다면 수십만 명의 무슬림들이 제대로 기도드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유엔이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측의 로켓포 발사에 대해 비난하는 성명은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대표적인 반유대주의 단체인 휴먼 라이트 워치의 수장 케네스 로스 대표가 30년 만에 사임합니다. 로스 대표는 지난 30년간 반이스라엘 담론을 설파하며 친팔레스타인 편향적인 인권 보고서를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유엔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보다는 이 팔레스타인 편을 들면서 주로 이스라엘 쪽을 비난하는 그런 이 스탠스를 취해 왔는데 왜 이렇게 유엔이 팔레스타인에 가깝고 팔레스타인 편을 많이 드는 겁니까? 기존에 이제 먼저 서방 언론의 반유대 그 정서가 기반에 깔려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뒷받침하는 반유대 비정부 기구들, 인권단체들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또 학술적인 백업을 또 해주는 반유대주의 학술, 강단 좌익들의 이제 합작품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유엔은 기구니까 밑에 단계 아래로부터의 이제 이런 정서들과 이론들이 이제 설파가 되면서 이제 완전 반 이스라엘 구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라마단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산 충돌, 이것도 역시 유엔에서는 이스라엘 쪽만 열심히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베네트 총리가 유엔에다가 이제 항의를 했나 본데 뭐라고 항의를 한 겁니까? 가장 큰 헤드라인이 이스라엘 현지 언론 헤드라인이 유엔이 더 이상 테러 세력의 대변인 노릇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CNN 대담에서도 그렇지만 베네트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편향 분쇄의 그 선봉장으로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다 라인 바이 라인 바로 잡고 대립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되게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 뉴욕에 소재하고 있는 반유대인 단체가 있다고 그래요. 휴먼 라이트 워치, 이 단체의 케네스 로스 대표가 이번에 사임을 했다고 하는데 휴먼 라이트 워치, HRW, 뭐 하는 단체입니까? 그 로스 대표가 이끄는 HRW는 지난 1997년에 이제 그 대인지뢰 배설 반대 캠페인을 벌이면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이런 인권운동, 국제인권운동, 반전운동에서는 좀 성과를 보인 것 같은데 반면에 지난 또 30년 동안 이제 반이스라엘 담론을 설파하는데 1등 공신이에요. 그러니까 친팔레스타인 편향적인 인권 보고서가 대부분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HRW에서. 아파르타이트 우리가 많이 들어본 분리주의 정책이나 BDS 운동의 그 논지들을 여기서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케네스 로스 대표라는 사람이 HRW에 유대인이라면서요, 오히려. 예. 그분이 대부분 이제 노암 촘스키도 그렇고 유대인 작가들 BDS 운동하는 이런 핵심 코어들만 보면 다 유대인 지식인들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유대인의 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반유대주의의 반유대주의에 관한 이론 토대는 다 유대인 쪽에서 아시카시 계통에서 다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HRW는 2021년 기준 연간 우리나라 돈 한 1,600억 원 정도를 쓰거든요. 이게 다 이스라엘 인권 침해 사례만 왜곡 조작하는 데 다 들어가요. 그 돈도 결국은 어디에? 유대인 쪽에서 나오는 돈은 아닐까요? 서방 쪽 그 유대인들도 있겠고 거부들 주로 이제 서방이 반대 정서가 강하니까 유럽 특히 거기서 이제 대규모하고 미국 쪽에서도 이제 민주당 성향 이제 왼쪽에서 이제 많이 들어오고. 그 1,600억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을 쭉 파헤치는군요. 보고서를 백서 같은 거 나오면 얼마나 정교하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지만 조작을 하겠어요. 아하. 그러니까 99%의 팩트와 결정된 거 빼놓고서는 이렇게 악마가 이제 디테일에 있다고 그런 보고서를 이제 분석하려면은 언론사는 그 보고 그냥 받아쓰기 하는 거고 그게 이제 국제사회에 서큘레이션이 되면 유엔은 그 보고서 근거로 해서 ABC 이런저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그게 이제 반유대 정서의 핵심이 된 거죠. 근데 그 로스 대표가 이제 사임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럼 이번에 그 베네트 총리가 유엔에 항의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 사임한 것이? 아무래도 총리의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빼고 대부분 이제 서구나 미국에서도 이제 반유대 범죄나 테러가 급증을 했어요. 특히 영국에서도. 그래서 아무래도 각 지역의 디아스포라 이제 그 유대인 단체장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강력하게 항의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항복하지 않느냐. 아까 정부의 그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제 민간 유대 단체들의 이제 반대 여론이 형성돼가지고 그게 아마 발현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난 7월달에도 작년 7월달에 한참 영국에서 이제 반유대주의 폭력이 막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그 가자 전쟁 직후에 막 그 여파가 계속 이제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때 로스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뭐 이스라엘 책임론을 들고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탄압해서 저렇게 된 거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그 당시 유대 단체장들의 질타를 받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집적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주로 이 HRW 단체, 이 반유대 단체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현 정부를 비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와 민족 전체를 이렇게 비난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이거 약간 좌익담론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는데 미국은 뭐 노예제도로 만든 피해 세운 국가다 해서 뭐 이렇게 약간 죄책감을 심어줘요. 국가 간에 대해서.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존재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다. 아하, 국제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실제로 HRW의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담당국장 오마르 샤키리가 있었는데 2019년도에 이스라엘에서 추방당했어요. 왜 BDS 운동을 한 혐의로 현지에서 막 반 그 유대주의 운동을 하니까 추방을 당했는데 그거 대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네트 총리도 이런 강성 발언이 그냥 나온 것 같다고 보진 않아요. 이제 좀 레코드를 제대로 바로 잡아야겠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게 반유대 그 일반 이제 유대 디아스포라 단체들하고 이제 협력이 돼가지고. 자, 이제 세 번째 이슈 또 알아보겠습니다. 크네셋이 베네트 총리를 오랫동안 비판해온 야미나당 소속 아미차이 치클리 의원에 대해 출당 및 재선거 출마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치클리 의원은 야미나당 내에서 총리에 대한 가장 강경한 반대 세력인 동시에 연정 법안 투표의 반대 투표로 일관해 연정 내에서 야당 인사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4월 26일 열린 크네셋의 한 위원회는 치클리 의원을 배신자라고 지칭하면서 7대 0으로 치클리 의원의 출당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으로 인해 치클리 의원은 다른 정파에 가입해 입후보할 수 없고 법률적으로 무소속 의원직만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언론은 연정 탈퇴를 고려하고 있는 잠재적 이탈자들을 향해 연정에 이미 마음이 떠난 치클리 의원을 본보기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정계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베네트 총리가 속한 그 야미나당의 치클리 의원을 배신자라고 하면서 쫓아내버렸어요. 출당을 시켜버렸습니다. 치클리 의원 어떤 인물이고 왜 배신자 소리를 듣는 겁니까? 그러니까 배신자라는 용어가 이제 베네트 총리가 쓴 용어인데 관점의 차이죠. 치클리 의원은 그 정책 노선이 이른바 정통파 유대 공화주의자라고 야미나당의 정책 노선에 충직한 의원이에요. 야미나당의 그 정강 정책이 리쿠당보다 더 오른쪽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민족주의자, 뭐 유대 민족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고 유대 공화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노선에 충직하다 보니까 야미나당 당수인 베네트 총리가 연정하고 합의하면서 좌익 정당이랑 뭐 무슬림 정당이랑 이게 연정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합함이 나온 것은 노선 충돌이라고 봐야죠. 노선 충돌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정권 초기부터 이제 이름을 많이 날렸어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치클리 의원이 갑자기 막 슈퍼스타로 부각한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 정착촌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그러니까 더 지원을 해달라 이걸 하고 팔레스타인 이국가 해법을 반대하고
베두인족 예산 지원 반대하고, 그러니까 친이스라엘 그 노선을 계속 견제하니까 언론에서 계속 주목이 받고 있죠. 약간 저 리쿠드 당의 베냐민 네타냐후하고 더 가까울 것 같은. 정책 노선은 똑같아요. 그리고 입법 투표도 같이 하고. 근데 예전에도 그 연정의 원내 총무였던 이디트 살만 의원도 그 탈당해서 전체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되는 61석 중에서 60석이 되면서 이러다가 연정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그 치클리 의원을 출당시키게 되면은 베네트 의원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한 명이라도 아쉬운 마당에 이렇게 되면 또 연정이 완벽하게 무너지면서 다시 총선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치클리 의원의 이런 행보는 이제 오랫동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베네트나 연정 입장에서는 대비를 했나요? 설득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 꼴통이 안 된다 쟤는. 그래서 얘는 버리는 카드로 쓰고 있었어요. 어차피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출당 조치를 하면서 법안으로 출당 조치를 하면서 이제 어떤 효과를 거두냐? 잠재적 연정 이탈자에 대한 경고의 카드죠. 출당하면은, 그러니까 이 출당 카드로 활용해서 한마디로 그 연정을 배신하면은 정치 생명 끊어버리겠다라는 경고죠. 이 법안을 주도한 게 누구냐? 베네트 총리거든요. 같은 당. 그래서 거기에 약간 그 베네트 총리의 심기가 의중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그러면 61석 이게 계속 의원 수가 모자라니까 이제 뭐 연정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숫자가 무너진다고 없어졌다고 갑자기 무너지는 거 아니고, 이게 이제 법안 투표에 들어갔을 때 61표를 못 얻어내니까 이제 그 노 컨퍼런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연정이 이제 무능하다라고. 그 현재는 쟁점 법안 투표 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너지지 않아요. 59석까지 가도.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연정 해체는 언제가 이제 분수령이냐면 연말 예산 전국 때. 그때는 예산을 통과 못 시키면 정부가 펑션이 안 되잖아요. 기능이 안 돌아가니까. 그걸 못 통과시키면서 항상 예산 전국 때 깨지고 그다음에 총선이 일어나고 이런 구도였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남아 있는데 그때 이제 사전 정지 작업하는 거죠. 베네트 입장에서는. 배신자들은 완전 뭐 숨통을 조아버리겠다 뭐 이런 거죠. 아, 저는 그 인원수가 이렇게 줄어들면은 자동으로 해산되는 거 줄 알았더니 법안.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이 치클리 의원 말고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서 해라. 그냥 아주 정치 생명 끊어버리겠다. 경고용이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치클리 의원 아까 얘기했지만 정통 그 보수 노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미다 정당 지지자들은 오히려 치클리 의원을 지지해요. 베네트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지지자들 뒤에 배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 배짱 튀길 수 있는 거거든요. 노선 투쟁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 치클리 의원 하나만 있겠습니까? 지지자들이 다른 의원한테 전화해서 막 협박하고. 그러니까 이디트 실만 그 원내 총무도 결국에는 지지자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사퇴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너 우리 정당 이 노선 약속하고 당선됐는데 왜 엉뚱한 짓 하냐 해가지고 막 거의 뭐 테러까지는 아니지만은 지지자로부터 엄청나게 홍역을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못 견뎌서 이제 나온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출당된 마당에 그럼 아예 그냥 베냐민 네타냐후 쪽으로 가지 그래요. 리쿠드 당으로. 근데 이게 참 그 내각제 시스템인지 이스라엘 정치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참 베네트가 영리해요. 베네트 총리가 그 출당할 때 그냥 출당시키는 게 아니라 자진 탈당하는 게 아니라 출당 법안을 만들었어요. 출당했을 경우에 그 조치에 의하면은 재선거 출마를 못 해요. 그러니까 정치 생명 끊어버린다는 게 그 얘기고, 두 번째 타 정파에 가입도 못 해요. 아, 법으로 이렇게 막. 네, 법으로 막아버렸어요. 그게 7대0으로 통과가 된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합헌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헌법은 없지만 이제 기본법에 맞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치클리 의원 지금 고강도 법률 투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치면은 일종의 특별한 사유 없이 탈당했다는 이유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니까 이거는 우리로 치면 이제 헌법소용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옵션은 이제 그 출당 조치를 우회해서 할 수 있는 건 신당 창당밖에 없어요. 리쿠드당에도 가입이 안 되고. 아, 새로운 당을 만들 수는 있군요. 네, 그 규정은 없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베냐민 네타냐후 쪽에 있는 그 의원들을 그쪽으로 입당시키면 되겠네요. 그럼 거꾸로. 뭐 그 합당을 해도 되고. 합당이 되는구나. 이게 중소정당 만들어서 합당하고 뭐 그러니까 뭐 정책 결합해도 되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치클리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수는 많다. 왜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이 채택하고 있는 이 정치 형태의 의원 내각제가
사실상 많이 불안해 보이는 것 같아요. 같이 이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이나 영국은 뭐 별소리 없는 것 같은데 유독 뭐 저희가 그 이스라엘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의 그 의원 내각제가 불안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맨날 그 의원 내각제가 이렇게 불안해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 내각제 자체가 이렇게 불안한 겁니까? 그러니까 뭐 제도 시스템 갖고 뭐 A가 B보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영국은 각각 천황과 여왕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원로회 같은 게 딱 어른들이 있고 그 밑에서 정치를 하니까 난잡하게 해도 어느 정도 통제가 돼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 왕에 대한 그 리스펙트가 있기 때문에 뭐 실권은 없어요. 뭐 천황이나 여왕이나 실권은 없지만은 그 거중 조정하는 약간 그런 원로회적 그 어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난잡하게 굴 수는 없거든요. 이제 내각제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뭐 최근 들어서 외교적 행보는 많이 해요. 그렇지만은 이게 여파 정파를 갖다 이게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권위는 없지 않느냐. 실권은 없어도. 그래서 좀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내부 정치 사정도 있는데, 두 번째가 일본은 사실상 그 자민당 일당 독재 체제예요. 뭐 군소정당은 많은데 사실상 자민당이 거대 정당을 다 이끌고 있고, 일본 쪽 그 정치 뉴스 보면 계파 싸움이에요. 자민당 내의 계파 싸움이지. 근데 이스라엘은 압도적인 다수당이 없어요. 물론 다수당이 리쿠당이 있지만은 압도적 다수는 아니고요. 그리고 영국만 해도 200년이 넘는 의회 정치 문화가 있어요.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되죠. 또 이거 이스라엘 국가적인 문제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다 사방이 적이 아닙니까? 외교 안보적으로 좀 위험한 국가는, 이거는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정치학자들 중에서 대통령 중심제가 더 맞지 않느냐. 그래야 이제 외적과 대응할 때 그 군통수권자가 직접 지휘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유대공화주의 진영, 보수 진영 유대인 시민들이나 지식인들은 내각제와 대통령제 중간점이 이제 총리 직선제를 자꾸 주장하고 있어요. 너무 질서가 없으니까 정치가. 그래서 그런 것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내부 정치 문화도 있지만 제도보다 문화가 좀 더 문제가 심각하지 않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말이 많아요. 논쟁을 굉장히 잘하죠. 하나님하고도 논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두고 혹시 이 트위터가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을 조장하는 SNS가 될까 걱정이다,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 인수 일성으로 내세운 가치가 뭐냐면 표현의 자유거든요. 그 이른바 이제 엔타이 데포메이션 리그라고 명예훼손 방지 연대가 있어요. 이게 원래 유대인 권익단체, 미국에서도 유대인에 대한 그 약간 그 인권 침해나 그게 있었거든요. 혐오가. 그 이거에 대한 법률단체, 그 유대인 권익단체로 출발한 시민단체인데 지금 이름이 그 명예훼손 방지연대로 바뀌었어요. ADL이라고. 요 단체장은 그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소식이 알려지자 뭐라고 트위터를 알렸냐면, 그동안 트위터가 집행해온 반유대주의 포스팅 검열 정책이 유지될지 의문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반유대주의 발언이 나오면 그걸 이제 검열을 했어요. 제재를 하고 센서링을 했다라는 얘기죠. 이 머스크의 표현의 자유를 좀 우려하는 측은 일정 부분 검열이 없으면 반유대주의 혐오 발언이 범람할 것이다. 트위터에서. 그래서 ADL은 과거에 트위터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반유대주의 검열은 그 워치 모니터링은 물론 소수자 혐오, 사회적 약자 비하 발언 이런 거 퇴출하는 거에 같은 업무 협약을 맺어왔어요. 적정한 수준의 센서링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이쪽 시각인데, 그래서 이제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정면적으로 반대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유대계 미국 언론인 요나단 이제 토비는 칼럼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히려 정반대 주장을 합니다. 친좌익적 민주당 성향인 ADL이 제시한 검열은 이스라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반유대주의 혐오 발언은 미국 민주당 극좌 세력에서부터 나온 거다 이거죠. 대표적으로 AOC라고 이제 있어요. 미국 그 의회 극좌 세력, 그냥 맨날 팔레스타인 편들고 이스라엘 박멸을 얘기하는 그 트위터에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친구 4명이 한 4-5명 그 여성 의원들인데 스쿼드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항상 반유대주의 그 선동이 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ADL은 그들을 제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 권익단체라면서. 근데 꼭 민주당 정파성 앞에서는 평양성의 사로잡혀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방치한다 이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에서 계정 삭제당하지 않았습니까? 백인 우월주의라는 이름, 미명하에. 오케이,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극우면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이스라엘 국가 멸절 트윗은 왜 아직도 방치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보수 공화주의 관점을 극단주의 세력으로 규정을 해놓고서 이제 검열에 들어가는 건 상대 정파에 대한 공격이지 이게 반유대주의 그 권익이랑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토빈 그 주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PC 좌파 세력들이 그 언어 혼란 전술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극우 세력이라고 딱 해놓고 개념 정의를 따놓게 해놓은 거예요. 그 사전적 의미가 동떨어지게. 그 소수자 보호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 감독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소아 동성애에 찬성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그 주장을 미국에서 하면 극우 나치 세력으로 찍힙니다. 와우. 트위터 그 정책상으로는 왜 너는 동성애 혐오하고 소수자 혐오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 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다 못한 이제 머스크가 그 사람 보수도 아니에요. 그 보수 이론에 충실한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시장 방임주의에 가까워, 리버테리안에 가까운데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큰 돈을 질러가지고 이제 인수를 해버린 거죠. 이거 좀 평탄화시키자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데 왜 기울어진 운동장이냐? 그 워싱턴 포스트 아시죠? 거기서도 이제 반유대주의 담론이나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기사를 통해서. 그 사주가 누구냐면은 제프 베이조스 그 아마존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다 언론사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자기 정치 성향에 맞는 스피커 역할을 한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좌우 균형에 맞추는데 좋다.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대부분 이제 민주당 극좌 성향들이 머스크 트위터 인서들을 그 인수를 갖다 문제 제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기득권 나우바리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토빈 그 주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대인 권익이 오히려 더 증진이 된다는 거죠. 제대로 붙자 이거야. 그냥 반유대주의 뭐 논쟁이 있으면 공론의 장에서 퍼블릭 스퀘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붙자 이거예요. 제대로. 근데 지금 같은 거 인수하고 딱 보면은 그 트위터의 그 지지자 팔로워들이 자꾸 수가 변동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막 약간 진보 쪽 그 어피니언 리더들이 그게 많았다면 지금 싹 줄어들고 있고 이쪽에 보수 쪽이 늘어나고 있는 구도라서 많은 이런 장난질이 통하지 않느냐 트위터 내에서. 그래서 인수가 되면서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 연장선에서 반유대주의에 관한 것도 많이 시정되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의 해석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좋지만 그 자유 속에는 예의와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브레드 TV에도 그 댓글에 보면은 표현의 자유를 주면은 말도 못합니다. 예, 뭐 저보고 유대인의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웁니다 저는. 우린 자유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고맙습니다. 예.